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다. 잠깐만요. 벌레가 붙어가지고. 무당벌레네. 네. 무당벌레 놔도 되는데. 아.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이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조국혁신당의 선전 이번 총선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그 좀 예상을 하셨는지 또 이유가 또 뭐라고 보시는지. 2월 13일 날 제가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날 제가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그 기자분들이 맞아요. 질문을 해서 열석 원내 3당이 되겠다고 얘기를 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여의도 사람들은 뭐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목표는 달성한 것 같고요. 그게 뭐 특별히 저나 조국혁신당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당시 시점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그 살아오면서 윤석열 정권의 그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함을 잘 목격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언동에 대해서도 많은 실망감을 가졌다고 보는데 다른 정당보다 조국혁신당이 그 점을 정확히 포착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 창당에서 어쨌든 총선까지 거의 뭐 한 40일 조금 안 된 예, 시간 예. 동안 네. 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신 거고 예, 예. 또 바쁘게 다니셨잖아요. 예, 가장 전국을 뭐 다 돌았죠.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의미 있었던 순간? 저는 두 가지 정도 사건이 기억이 남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두 가지 사건이 아주 주목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제가 광주 충장로에 가서 거리 연설을 했는데 그때가 첫 번째 거리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 뭐 TV나 뭐 언론 인터뷰 다 했습니다만 그와 다르게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직접 육성으로 인터뷰하는 것에 대한 긴장이 있었는데 광주 충장로 연설에서 아주 환대를 많이 해주시면서 광주 시민들과 저희가 교감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이어서 제 고향인 부산에 가서 이제 고마 시아라마 부산 서면 거리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때는 더 강하게 또 더 뜨겁게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 개인으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그렇고 중요한 그 전환점, 고비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운동 하시면서 보니까 예전에 그 교수 조국에서 정치인 조국으로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걸 본인이 느끼실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다르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달라져야 네. 했던 거고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2월 13일 날 창당 선언을 했지만 창당을 하겠다,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그 전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전에 결심하고 실제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결심하는 것과 별도로 실제 이제 창당을 하고 거리로 나서고 시민들과 만났을 때 차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학자로, 교수로, 지식인으로 또는 대통령의 참모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발언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절제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난 뒤부터는 그런 것을 일부러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은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역할은 평론이나 해석이 아니라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3자 입장에서 또는 뭐 심판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관객석에 앉아서 또는 아나운서실에 앉아서 중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이든 좋은 조건이든 그라운드에서 뛰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검찰청 가셨던 게 하나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당선하신 분들 문재인 대통령 뵈시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네네. 뵈시고 이제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게 민주당과의 적통 경쟁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뭐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네. 뭐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특정 정당의 그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넓은 의미에서 네. 국민들로부터 모두 사랑을 받는 분이고 또 범야권에 소속 정치인 경우에 있어서 또는 범야권 정당 경우는 모두 그 두 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야당 간에서 적통 경쟁 차원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정치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조국 대표님이 이번 총선에서 목표 달성하시면서 음.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다. 네, 네, 네. 이제 이래서 아마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과찬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또 사실 두 분 언제 만나나 이런 얘기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보셨잖아요. 예, 예, 뵀죠. 예, 예. 뭐 인사도 하시고 예, 예. 웃으시면서 귓속말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떤 얘기 좀 나누셨어요?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175석의 대표고 저는 12석의 대표 아닙니까? 그 점에서 네. 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지사 대권 후보를 하신 분이고 저는 지금 초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네. 뭐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님과 저 관련해서 뭐 일각에서 뭐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도 소통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오늘도 당연히 뭐 가볍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네. 저는 적정 시기에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기와 방법은 추후에 뭐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12석이라고 하셨지만 작은 당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캐스팅부터가 되신 거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걸 좀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전 12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12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예컨대 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방식은 할 것이라고 많은 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저희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저희 목표를 중심으로 12석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민주당과는 연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정강 정책 또 저희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을 생각해 보게 되면 12석으로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175석이 필요한 거라서 민주당과 끊임없이 협력하고 소통해서 공통으로 내야 될 법안도 빨리 확정해야 되고 또 법안의 순서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물론 남아있는 거는 저의 판단으로는 조국혁신당의 강령이 민주당보다는 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게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 경우는 민주당이 동의를 못할 경우 바로 협력이 안 될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홍보, 설득 작업을 하고 좀 무르익으면 다시 또 민주당과 협력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네. 그 부분은 신속하게 협력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정책도 빨리 확정하고 좀 차이가 난 부분은 저희는 국민 대상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넥타이 4.19는 독재 종식 하고 오셨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아침 일찍 그냥 기념식 전에 다녀가셨더라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넥타이는 제가 저희 실무진에게 하나 마련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요. 아, 네.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 기간에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이걸 필요로 했고 4.19란 게 딴 게 아니라 이승만 정권을 조기 종식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드러내고 싶었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10시에 나타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4.19는 헌법에 들어있고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뭐 국가의 기념일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 그런 그 국가적 행사인데 이런 국가기념 공식 행사에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고 사적으로 자신의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그리고 4.19 관계자 일부만 데리고 아침 8시에 사적 참배를 했다.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너무너무 이상하다. 네. 그 10시에 외빈이 왔다거나 또는 국가에 큰일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오늘 아침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는 저도 질문하고 싶지만 언론에서 질문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10시에 공식 기념식에는 오지 않고 8시에 따로 갔느냐. 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저의 추측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등 야당 대표를 만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마주치기가. 예. 네. 왜 싫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을 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윤 대통령이 무참한 방식으로 사과할 날이 올 것이다. 이거 유튜브인가 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상상하시는 방식 뭐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어떤 지금 보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난 총선 이미 끝났습니다만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효용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음에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활용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이미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남은 일은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별화를 넘어서 탈당 요구가 임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사태가 되게 되면 모두로부터 버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야당 외에 여당으로부터 버려지는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저는 상상한다. 그렇게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 구성 요즘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당이랑 연대를 하는 게 사실 필수적인데 네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신다 뭐 이런 얘기하신 건 봤는데. 당연히 뭐 그럴 네. 수밖에 없고요. 지금 12석 아닙니까? 12석 같은 경우 10석이 있으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데 그 교섭단체에는 20석 아닙니까? 20석 하려면 아직 8석이 남았고 물론 이제 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의원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맞아요. 원내교섭단체 의석수를 낮추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 민주당 차원에서 실제 그 낮추는 법안을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온갖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20석을 채울 생각은 없습니다. 즉 조국혁신당의 목표와 가치가 흐려지기 때문이죠. 조국혁신당의 네. 목표가 것인가에 있어서 네. 첫 번째 기준인데 조국혁신당이 이루려고 하는 정책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연대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저는 서두르지 이거 않을 생각이다. 잠깐만요. 벌레가 붙어가지고. 네, 네. 무당벌레네. 네. 예. 자, 다시 시작할게요. 새로? 아니면 이어서 말씀. 네, 계속 이어서 하면 됩니까? 예. 무당벌레 놔둬도 되는데. 아. 예. 무당벌레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가치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네, 정당이. 동의하는. 네. 각 여러 정당이 있는데 네. 그 정당과 군소 정당과 또는 특정 개인과 네. 조국혁신당 사이의 정책과 가치에 있어서 같은 점을 확인하고 그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점이 합의되면 점점점 이제 공유하는 점이 넓혀지지 확장.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작업들을 거쳐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20석 필요하니까 아무나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네. 수 있다. 이렇게 전 서두를 보시면. 생각이 없다. 네네. 지금 12석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러고 난 뒤에 그렇죠. 그런 작업들을 즉 가치와 비전을 공유한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다가 그 과정에서 또 한 분이 또는 뭐 두 분이 이렇게 또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이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갈 일이지 인위적으로 뭐 밀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뭐 합당하자 또 연대하자 이런 식으로 작업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 개혁을 앞세우고 계신데 사실 검찰 개혁도 뭐 민생 법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민생을 위한 법안, 1호 민생 법안 이게 뭐가 될지도 좀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검찰 개혁과 검찰 개혁과 민생 개혁이 두 축이라고 생각하고 선거 기간에도 저희가 두 축을 내세웠습니다. 검찰 개혁이란 것, 또 이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란 축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을 다른 축을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개원을 하게 되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냄과 동시에 사회권이 강화되는 즉 민생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여러 법안을 지금 사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안을 먼저 1호로 얘기할 것인가는 지금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다. 네네. 그 개원한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법안, 가장 효과적 법안을 내세울 생각이라서 지금 어느 법안을 1호로 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법 판결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항소심 그대로 확정이 되면 네네네.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네네네.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저는 그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죠. 네.
근데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한다면 저는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은 잘 굴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첫째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지금 그 약 25%의 국민들이 계시고 네. 6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 말고 11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또 15만 명의 당원이 있거든요. 저는 이 당이 개인당이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목표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최악의 결과가 발생해서 그런 최악의 경우를 그 감당은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의원들과 당원들과 국민들이 당을 꾸려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의원들 12분 계시잖아요. 대표님 네네네. 포함해서 가장 기대 갖고 계시는 의원 있으세요? 너무 이제 그건 뭐 대표님만 한 명만 주목을 얘기할 수 없을 것 받으니까 같은데. 네네네. 한 명 혹시 꼽아주실 수 있는지. 제가 뭐 창당을 주도하다 보니까 제가 네.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명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검찰 개혁은 이제 박은정 후보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경제 문제나 또는 언론 문제는 신장식 후보가 할 것이고 네. 외교 안보 같은 경우는 김진영 후보가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각각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실 것이고 저는 이제 쇄빙선 12척의 함장이니만큼 그 함장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의정활동 기대되는 당선인 1위 하셨더라고요. 아유,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에서 1위 했는데 어떤 국회의원 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걸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뭐 간략하지만 그것이 다 네. 함축적으로 다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의원. 예.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